시작할까요? 자, 일단 문제풀이를 들어가시기 전에 이 예상 문제집 요 문제집이 좀 양이 좀 많으시죠? 양이 구성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법 총론 여기 문제가 비중이 많습니다. 강론 돼 있고 그리고 저 부록에 보시면 제가 이번에 기본서에서 기출문제를 다 빼버렸어요. 1회부터 11회만 넣어놓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까지 기출문제가 전부 수록이 돼 있습니다. 1회부터 11회까지.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 푸실 때 좀 수월하게 푸시게끔 하려고 문제 바로 밑에다가 다 해설을 달아놨어요. 해설과 정답.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 꼭 풀어보셔야 돼요. 물론 수업 중에 이제 핵심 이론할 때 총론은 거의 다 풀어드렸었는데 여기는 반복해서 푸셔야 됩니다. 있죠. 그런데 이 기출 문제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는 이제 구성이 이런 식입니다. 각 진도별로 기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심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도별로 기본, 심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비교하면 이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여기가 훨씬 높아요. 여기보다. 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냐면은 여러분들 사실 이제 11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문제 여러분들 연도별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평균 같은 거 큐넷에서 이렇게 통계 나온 거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일단 40점을 넘어갔어요. 40점. 그런데 그 전해 이렇게 문제들을 쭉 보시면 행정법이 평균 40점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이런 식입니다.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문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데 앞으로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차피 객관식이기도 하고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데 난이도를 조금 높인 이유는 좀 난이도 있게 공부하시는 것이 나중에 지문이 좀 짧아지고 할 때 문제 풀 때 수월하세요. 빨리 풀 수 있고 기억도 더 오래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높여놨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축약해가지고 결론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지문들이 좀 이따 보시면 좀 긴 지문들이 꽤 있어요. 판례를 문제화 시킨 것들은 지문이 좀 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 판례 결론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서 축약을 좀 시켜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 낼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난이도 좀 높였다 했지만 여기 문제를 충분히 내가 소화를 하고 간다 그러면 뭐 거의 한 80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법은 1차 학교 가실 때 전략 과목 맞습니까? 아니에요. 전략 과목을 삼으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점수를 실은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점수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여기가 점수가 잘 안 나오게 하는데 그런 이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그냥 원서 내고 그냥 일단 한번 보시니까 다 점수를 깎아먹는 것이고 공부가 되신 분들은 사실은 세 과목 중에 제일 분량을 줄일 수 있는 과목이 이 행정법이에요. 이제 강론은 양이 이제 많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껴놓더라도 총론 같은 경우는 분량 줄일 수 있는 게 실은 요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요 행정법은 하면 하실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집을 활용을 하실 때 만약 이제 문제를 쭉 풀어가는데
내가 이 부분은 전혀 정말 아무런 뭐 생각이 안 난다. 막 이렇게 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본서 또는 그 뭐 아니면 이제 뭐 핵심 요약 이론서 여기랑 병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행정법을 1차 시험에 고득점 과목으로 삼으시는 게 유리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꽈락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60이 돼야 되는데 꽈락이 제일 두려우신 과목이 뭐예요? 이겁니까? 설마? 제가 볼 때는 행정 선생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이게 행정학이 의외로 점수가 잘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를 하고 계속 했는데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게 행정학이에요. 근데 이 법 과목은 하면 할수록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과목하고 민법하고 과목 그 점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행정학은 일단 명과락을 해야 될 것이고 이걸로 이제 평균을 끌어올리셔 가지고 합격을 하시는 게 이게 맞아요. 제가 전략을 짤 때 보시면 과목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행정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점수가 잘 나오시는데 현실적으로 통계를 놓고 보면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그러니까 이걸 병행을 해가지고 여기를 고득점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그렇다면 문제를 해설을 같이 이제 풀어보는데 풀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 이번에 제가 이 11회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그 판례 지문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판례 지문들. 그러니까 그런 판례들은 결론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낼 리는 없어요. 아주 쉽게. 어느 날 갑자기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반복을 하셔서 이걸로 내가 고득점을 하겠다. 이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다가 그쪽 파트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잘 문제 안 풀린다. 포기.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고.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또 복습은 이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잘못됐죠? 진작 이거 이제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복습을 꼭 이걸로 하려 하시는데 여기를 풀다가 안 풀리는 파트를 찾아보시는 것이고 앞으로는 뭐 위주로 하셔야 돼요? 여기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시험장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행정법은 여기서 다 걸릴 거예요. 여기서도 걸리든가 아니면 여기서 걸리든가 아무튼 이 두 개 합해놔 가지고 같이 하시면은 다 걸리는 겁니다. 양이맞지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들은 이렇게 제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한 문제집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되는 파트는 기본서를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교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로 가보세요. 이쪽은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서설 쪽의 파트 1의 챕터 1입니다. 14페이지. 기본 문제를 보시는데 2번을 보세요. 2번. 혹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행정의 의의와 관련해 가지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의가 중요한데 형식적 의미는 국가작용의 내용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이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냐 이걸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봐야죠.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 국가작용을 수행했냐 입법부 국회가 국가작용을 수행했냐 사법부 법원이 국가작용을 수행했냐 이 실질적 의미는 기관을 보질 않습니다. 어느 기관이냐를 보지를 않고 그 국가작용의 내용이나 성질이 어떤 것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어떤 국가작용을 했는데 입법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법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뒤에 국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은
어떤 국가작용을 수행했냐 이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는 게 지금 뭐냐면 형식적 의미도 그렇고 실질적 의미도 그렇고 모두 행정인 걸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관은 뭐가 되겠습니까?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 의미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거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부령을 제정을 했다. 누가 제정했겠냐 이거 보시는 거죠. 이게 부령이니까 행정부가 각부 장관이 제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이다. 그렇잖아요. 부령이니까. 장관이 제정했으니까. 자, 뒤에 보는 거죠. 령을 제정했다. 이게 실질적이에요. 이해되시죠? 문제 푸실 때. 자, 이거는 입법이죠. 실질적 의미로는 입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기관이 어디냐, 뒤에 뭘 했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 때문에 답이 안 되겠죠. 형식적, 실질적 전부 다 행정을 찾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자, 2번 질문에 보시면은 건물의 강제 철거를 위한 대집행입니다. 자, 대집행은 당연히 기관이 행정부가 하겠죠. 정부 소속의 행정기관들이.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이 될 것이고, 대집행, 집행작용 아니에요. 강제집행. 실질적으로도 행정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형식적 의미로도 그렇고 실질적 의미로도 모두 행정. 자, 3번. 대법원장이 일반 법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대법원장이니까 사법부 소속이죠. 형식적 의미로는 사법이 될 것이고. 일반 법관을 임명했습니다. 공무원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 의미로는 행정이 되는 겁니다. 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 기관이 어디냐? 뒤에 뭘 했냐? 4번. 행정심판 재결을 했다. 자, 심판은 소송하고 다르죠. 소송은 법원, 사법부. 심판은 행정부 소속의 위원회. 그래서 형식적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심판은 행정부 소속의 심판위원회가 담당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행정이 될 것이고. 심판 재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제 논란은 되겠지만 사법작용이죠. 판단작용. 물론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의제기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심판 재결도 아니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소송 대상의 처분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판단작용입니다. 판단작용.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치한 답이 2번이 될 겁니다. 자, 5번.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을 했다. 형식적 의미로 행정이 될 것이고 행정부 소속이니까 령을 제정했죠. 집행작용이 아니라 입법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로는 입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스타일은 우리 기출에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형식적 의미에 뭐냐, 실질적 의미에 뭐냐 한 번 출제된 예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참조 정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통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16페이지. 우리가 일상적인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통칭이라는 것은 국민을 상대방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아니고 1번 지문처럼 기본 문제 1번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국가작용을 뜻해요.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 그러니까 이 고도란 말이 일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푼다랬죠. 뭐 상황이 급박하다거나 또는 이 정치적 어떤 기관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원이 법을 가지고 해결하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 법치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국가작용, 이것을 통칭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현재 사법심사 대상이 개갈주다 보니까 이런 통칭이를 과연 인정할 수 있겠냐? 견해드림은 있는데 일단 우리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주로 이 통칭위는 누가 하냐면 정치적 성향의 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국회도 정치적 성향이 있죠. 국회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부나 국회 이 두 가지가 통치 행위의 행위 주체가 되는 겁니다. 행위 주체. 다만 이 행위 주체는 이런 정치적 기관들이 되는 것이고 사법부는 통치 행위 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법부가 통치 행위의 행위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정치적 중립기관이지 정치적 기관이 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쪽에서 어떤 작용을 했을 때 결국 통칭위는 이게 사법심사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이런 행위가 통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심사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이 판단 주체는 이런 수식어가 붙을 거예요.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런 맞는 말로 푸세요. 판단 주체는 오로지 사법부만이 판단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통칭이라고 주장해봐야 야 이거 통칭이 아니야.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사법심사 하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행위 주체와 판단 주체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건별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판례를.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했냐 안 했냐 헌재가 사법심사를 했냐 안 했냐 이걸 물어봅니다. 자 일반 사병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인데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한다 해가지고 통칭위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이게 가끔 우리 시험에 나오냐면 이걸로만 그냥 끝나고 사법심사 못해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니까 뭐 이런 말들을 쓰질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합의가 있고 정해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4번 대통령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자 보이시죠? 긴급 재정경제 명령입니다. 대통령의 긴급권 발동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긴급. 일상적이지 않죠. 이런 것도 다 통칭위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안에서는 통칭위로 보되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니까 심사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위헌 여부 심사를 했던 겁니다. 자, 통칭위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작용은 근데 우리가 이제 통칭위는 이게 사법심사 문제인데 주로 법률 가지고 위법적 법을 판단할 수 있겠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 원칙이라 그랬죠. 국가 최고법인 헌법. 이 헌법에 애외가 있다겠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어요. 그 어떤 국가작용도 근본법인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칭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애외가 될지는 몰라도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국가작용은 애외 없습니다. 여기는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 이게 헌법적이에요. 기본권.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작용은 애외가 없습니다. 여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다. 이게 틀렸죠. 이거는 애외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작용도 국민의 기본권은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지 침해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2번으로 가보세요. 이 통칭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게 정치적 행위다 보니까 대개 이 개별법에서 어떠한 요건하에 이 절차를 거쳐서 하라 이런 것들이 주로 없어요. 주로 이제 우리 판례가 통칭위로 인정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사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이게 문제죠. 법원에서 유죄라고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석방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거는 권력분립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 권력분립 예외로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인정된 권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인정을 합니다. 권력분립의 예외라는 걸 인정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심사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명권 행사하는 것은 국회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모를까 법원이 사법심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자, 이라크 파병 결정 아까 봤지만 통칭으로 봤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것도 통칭 일종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결단이죠. 결단. 우리가 북한하고 뭐 협의를 좀 하자 이런 것이라 다 통칭으로 봤던 겁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비상이죠. 통칭이. 근데 여기 이제 특징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늘상 있어요.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요? 어쩌다 한 번이죠. 이런 것들이 통칭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서운 취소. 자, 우리 기출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서운이라는 것은 사망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다 보니까 훈장을 주는 거잖아요. 이 명예를 주는 겁니다. 명예. 그런데 서운에 관한 것들은 다 법의 기준이나 절차가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을 때는 이런 건 통칭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서운 취소 자체는 통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법심사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누구한테 서운을 줬어요? 이미 사망자. 그럼 서운을 취소하면 사망자한테 줬던 것 취소. 그럼 어차피 남아있는 분들은 유가족인데 유가족들이 소를 제기하면 아무런 뭐 권리를 준 것도 없고 이익을 준 것도 없고 망인에 대한 서운 취소를 어떻게 살아있는 유가족이 다툽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자, 아무튼 통칭이 자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심화 문제로 가보세요. 3번. 대법원의 입장과 헌재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대법원도 통칭이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걸 넓혀버리면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는 게 넓어지다 보니까 권리구제가 부족해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판단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판단 주체는 오로지 사법부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사법심사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권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 방금 봤지만 통칭이로 봤죠. 그래서 이 국가 긴급권의 일종으로 통칭이에 해당합니다. 이건 맞아요. 해당하는데 그것이 자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자 이 문장의 뜻이 뭐였냐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이 말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고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다. 그 말은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헌법에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사법심사가 된다. 그런 뜻이죠. 이런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자, 여기서는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걸 적용을 안 해버렸어요. 이런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끝나버리냐면 대통령과 국회가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합의했기 때문에 그냥 통칭이고 사법심사 못해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건별로 그래서 제가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이 잘 나오는 이유가 이걸 적용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격상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 자제돼야 한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즉 이 사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니까 사법심사하겠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는 사법심사했고 위헌 여부 심사. 여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결론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는. 자, 4번으로 가봅시다. 헌법재판소는 친행정 수도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 언제부터라 그랬어요? 조선시대부터 쭉 이어온 관습헌법. 기억나시죠? 그러면 수도를 이전하겠다. 이게 왜 간섭이냐면 법에 규정된 게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법에 규정된 게 없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수도 이전해야 되겠다. 자, 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함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의 경우 또 나왔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도 이전, 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데 수도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직결돼 있잖아요. 결국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니까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법률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 헌법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결론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헌법적 효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헌법적 효력인데 이때 법률로 이걸 이전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로 헌법을 고치겠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위헌이 됐던 겁니다. 사법심사에서 이것은 법률로 이전하는 건 위헌이다.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자, 5번도 다 체크해놓으세요. 이 판례들은 줄여가지고 결론적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이거 여기다가 줄쳐놓으세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전시증원 연습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도가 되려면 반복적이고 규칙적입니까? 어쩌다 한 번입니까? 어쩌다 한 번이죠. 반복적이면 고도가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반복적으로 해야 안 해요? 5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반복적으로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런 건 통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매년 개최돼요. 매년 연례적으로. 다만 이제 그 강도가 좀 약해지냐 커지냐 이런 차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매년 개최가 되다 보니까 아예 뭐라 하냐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매년 개최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고도의 군사적 성격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입니다. 자, 행정법으로 가겠습니다. 이 판례들은 좀 외워두시고 제가 지금 건너뛰는 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건너뛰었습니다. 저 행정법에 의해가지고 뭐 타당하지는 것, 헌법과 행정법 관계 이런 것들은 참조 정도만 하시고 법치행정으로 가겠습니다. 중요하죠. 매년 자주 출제됩니다. 21페이지로 가세요. 21페이지. 일단 틀을 하나 잡겠습니다. 법치행정은 행정작용을 할 때 특히 국민에 대한 행정의 경우에는 이 행정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면 미리 근거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을 줄여서 법률이 법규를 창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규의 뜻이 이거라 그랬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규는 법률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법률로부터 시작하니까 이 행정이 이와 관련돼 있다면 법률의 근거를 두고 여기에서 권한을 주면 집행하라 라고 해서 이것을 법률 유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행정이 법률의 근거를 뒀다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이 법이 행정보다는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정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위반 금지, 저촉 금지. 그래서 이것을 법률 우위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법률 유보, 법률 우위의 원칙, 이 법치행정의 원칙은
우리 행정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조문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실 게 모든 행정이 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은 법률로 정하고 본질적 사항이 아니라면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에게 입법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입법에서 봤던 법규명령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령, 총리령 이쪽으로 위임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집행할 수도 있다. 모든 행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 위에 대상되는 행정은 여기는 모든 행정이에요. 예외 없죠.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내부행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법을 위반할 수 있는 행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법체행정을 왜 이렇게 법으로부터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법을 보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법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체행정 원리 내용이 하나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법체행정의 목적은 행정작용의 명확성과 예견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맞아요. 법에다가 미리 이렇게 규정한 다음에 명확하게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게끔 이런 말입니다. 자, 세 가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법률이 법규를 창조한다. 그러니 행정작용은 법의 근거를 둬야 된다. 법률유보.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법률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 법률유보 원칙은 여러분들 이제 강론에서 그런 거 보셨잖아요.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조직, 법정주의. 조직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률로 규정을 해야죠. 정부조직법 막 이렇게. 근데 거기서 조직법은 그냥 뭐예요? 조직 구성, 조직에 권한을 주는 것이지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유보 원칙에서 법률유보는 작용규범을 뜻합니다. 이 행정권 발동할 때 여기 내용, 행정작용의 내용이 미리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한다. 작용규범의 근거. 자, 이걸 줄여가지고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작용법적 근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연결해 보세요. 모든 행정이 작용법의 근거를 미리 둬야 됩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규사항입니까? 법규사항. 그러니까 법의 근거가 없는 행정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법적 근거는 이걸 뜻하는 거예요. 작용법적 근거. 이런 게 작용법이에요. 허가할 때 허가 요건 미리 법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게 작용법적 근거. 그런데 누가 하냐? 그걸 조직법적 근거를 하는 겁니다. 이 법률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은 작용법적 근거를 뜻하는 것이고 조직법적 근거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왜? 조직법적 근거는 예외 없이 다 있어야 되니까. 의외로 가끔 지문에 나와요. 여러분들 기출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건 나왔어요. 법률유보 원칙에서의 법률은 조직법적 근거를 뜻한다. 그럼 틀린 말입니다. 작용법적 근거를 뜻하는 겁니다. 자, 법률유보 대상되는 행정은 모든 행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률 우위 대상되는 행정은 적용 범위에 대해 견해들이 있다. 서로 바뀐 말입니다. 법률유보 대상되는 행정의 범위가 견해대립이 있는 것이고 뭐 침해행정이나 급부행정이냐 막 이런 견해대립. 지금은 이제 본질상 유보설. 법률 우위에 대상되는 행정은 예외 없이 모든 행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뒤가 지금 바뀌었죠. 4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 원칙은 자, 이 의미도 알아주세요. 5번 별표. 우리가 법률의 근거가 있다면 행정입법으로 위임을 해서 행정입법을 만든 다음에 집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아니죠.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행정하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가 있다면 위임입법에 따라 위임명령에 의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의 근거를 하라. 이런 말이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일단 법률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법률의 근거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시킨 다음에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행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로지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유보가. 자, 기본 문제까지는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세요. 자, 이제 1번은 맞겠죠? 행정권 행사의 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를 뜻하고 개별적 근거를 의미한다. 법률유보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자, 우리가 이제 본질상 유보설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가 법률로 정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 부분, 이런 중요한 부분,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 중에 더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행정입법으로 위임이 금지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지금 법을 잘 만든다겠습니까? 법을 잘 못 만든다 했습니까? 뭐 정치권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법은 잘 만들어요. 법은 굉장히 지금 법이 발달돼 있습니다. 뭐 법률,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률, 여러 가지 시행령, 시행규칙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행정 입법은 당연한 말이고, 그러면 이제 뭘 보냐면 법률이 이렇게 위임이 금지되는 본질적 사항을 갖다가 위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냐 안 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오다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여러분들 그 의대 증원 이것 때문에 지금 의사협회하고 좀 분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소송 들어왔어요. 드디어 행정소송 들어왔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걸 봤더니 이 지금 정부가 하는 행태가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 문제가 분명히 쟁점이 될 거예요. 왜 위반했냐면, 고등교육법을 보니까 야, 그 의사 증원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정부는 뭐라 할 거냐면, 아, 그 고등교육법에 기본적인 걸 정한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거는 대통령령으로 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령 제정해서 하면 돼. 분명히 이걸로 싸울 거예요. 이게 본질적 사항이냐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위임이 금지되는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공식적으로 뭘 꼭 외우셔야 했냐면, 본질상 이 말 나오면 이건 오로지 누구만이 정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누구만이? 국회가 법률로만. 그래서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 보이시죠?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자,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공식으로 외운다 했습니다. 시험장 가셨는데 본질상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위임이 금지되는 것이고, 오로지 국회가 법률로만 정한다. 스스로 결정을 해줘야 한다. 그럼 이제 이런 본질적 사항인가를 판단할 때, 자,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되는 필요성, 이렇게 법률로 정할 필요성. 자, 보세요. 규율 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자, 중요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누가 정해줘야 돼요? 법률로, 국회가. 그와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상충하는 이익 간의 충돌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어디서 해결해 줘야 됩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서로 토론해 가지고 해결해 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수록 법률로 직접 규율할 사안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자, 우리가 이제 기준 잡을 때 이런 금액은 중요하죠. 국민들이 얼마를 내야 되냐, 기본적인 사안들이니까, 그죠? 또는 뭐 세금 낼 때 기준, 세율 이런 것들. 자, 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입니다. 이거 방송공사가 결정해 줘야 돼요? 국회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국회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납부의무자 범위와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 사항, 맞는 말이죠. 중요한 사항, 국회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데,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 방법, 예를 들어
징수 방법을 방송사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은 이 위탁을 해가지고 3자가 징수할 거냐?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징수 방법이잖아요. 이런 건 국회가 꼭 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본질사항이 아닙니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금액 의무자 이와 달리 방법이잖아요. 방법. 그래서 본질적 사항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본질 사항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4번하고 5번 체크를 해놓으세요. 문장이 지금 길지만 여러분 시험에서는 줄여가지고 징수 업무에 관한 사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수신료, TV 수신료 금액 이거하고 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이렇게 나오면 징수 업무에 관한 사안들은 본질사항 아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조금 쉬셨다가 심화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